보잉, 그야말로 항공기의 명가라 할 수 있죠. 제트기의 시대를 연 707부터 시작해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제트기 737, 전보기의 시대를 연 747, 보잉 최대의 흥행작인 777 등 수많은 걸작들을 출시하면서 그야말로 하늘을 지배해왔거든요. 하지만 현재는 유일한 경쟁자이자 후발주자인 에어버스에게 추월당한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히 보잉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사고가 많이 터져서 그런 건 아니죠. 원래 1위가 추월을 당하려면 선두가 삽질도 해야 하지만 후발주자도 엄청 잘해야 하거든요. 보잉이 707로 제트기 시대를 열면서 지변자가 된 것처럼 에어버스도 후발주자로서 게임의 룰을 바꾼 결과죠. 여기에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바비큐는 보잉과 에어버스 56년의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1966년 11월 런던 히스로 공항에 보잉 747M 모겁이 전시가 됐는데요. 보잉에서 다음에 이 모델을 출시할 거란 세일즈의 현장이나 다름없는 거였죠. 이걸 본 영국의 항공공학자인 로널드 예이츠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당시 보잉이 보여주고 있었던 압도적인 격차를 몸으로 체감하면서 느낀 탄식 같은 거였어요. 보잉은 그냥 말 그대로 전설이나 다름없습니다. 1955년에 보잉은요 707의 프로토타입을 에어쇼에 들고 나갔는데요. 이때 25만 명의 관중 앞에서 보잉의 수석 테스트 파일럿인 알빈 존스턴이라는 사람이 상공에서 360도 배럴로를 2번 연속으로 돌아버립니다. 당시 프로펠러 여객기는 꿈도 못 꿀 기동이었거든요. 이걸 보고 25만 명의 관중들과 업계인, 심지어는 당시 보잉 회장이었던 빌 앨런마저 경악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존스턴을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아니 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라면서 호통을 쳤죠. 이때 존스턴이 한 대답도 진짜 과관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로부터 한 달 뒤에 페남에서 스무데이 707을 주문했고 이후로 에어프랑스, KLM이 줄줄이 주문을 내면서 제트기 시대가 공식적으로 열렸죠. 보잉은 제트기뿐만 아니라 항공산업 전체를 다 뒤바꿔 버렸습니다. 707이나 727은 프로펠러 비행기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으면서도 비용은 저렴했거든요. 특히나 68년에 상업 운항을 시작한 737은 그야말로 경쟁자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대체 불가능 최고의 항공기이자 최고의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보잉이었죠. 하지만 이와 함께 새로운 항공기를 개발하는 비용도 폭증했는데요. 747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개발 비용만 10억 달러로 당시 보잉 전체 자산보다 더 큰 금액이었고 보잉 연매출로 따지자면 절반 이상인 엄청난 금액이었죠. 이 때문에 규모를 갖추지 않으면요. 그 개발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개발한다고 해도 손익분기점인 500대에서 600대 이상 팔리지 않으면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었죠. 실제로 로키드에서 출시한 L1011이요. 누적 손실만 25억 달러를 찍으면서 81년에 상용기 시장에서 영구 철수를 선언하게 만들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은 각 나라별로 항공기를 개발하던 유럽 국가들에겐 그야말로 재앙 같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개발비가 오른 상황에서 만들어봤자 자기네 국적 항공사에서 고작 100대 정도 운영하는 게 전부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개발할 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영국 이 3개국이 공동의 항공기 회사를 만들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각각의 역할도 정해졌습니다. 프랑스가 동체와 조립을, 독일이 동체의 일부와 날개 탑재를 맡고 영국이 주 날개를 제작하기로요. 이렇게 69년 5월에 에어버스 인더스트리 창립이 발표되고 70년에 회사가 등록되면서 우리가 아는 에어버스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첫 비행기 개발에 돌입했는데요. 69년 기준으로 당시 항공기 카테고리는 이랬습니다. 장거리 4발 공동체인 747이 그때 개발 중이었고요. 그 외에는 장거리 4발 협동체, 중거리 3발 협동체, 광동체, 그리고 단거리 쌍발 협동체 이렇게 있었죠. 여기서 딱 하나 빈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중거리 쌍발 광동체였습니다. 이게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쌍발은요 엔진이 2개니까 하나가 고장나거나 하면 추력이 절반으로 줄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쌍발 엔진 항공기는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부터 60분 이내 거리에서만 운항 가능하도록 규제를 한 거죠. 이건 사실상 단거리 외에는 쌍발기를 쓸 수 없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거리는 4발기를 쓰고 중거리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3발기를 쓰는 게 바로 이유였던 겁니다. 하지만은요 에어버스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엔진의 신뢰성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면은 이 엔진 2개만 써도 충분히 안전할 거고 결국 이 방향으로도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데 배팅을 한 거죠. 그래서 에어버스 최초의 항공기인 A300을 중거리 쌍발 광동체로 설계한 겁니다. 실제로 이 예측이 정확하게 들어맞아가지고요 90년대부터 쌍발기의 시대가 열렸고 이게 에어버스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계도요 이게 손으로 직접 제도하는 게 아니라 CAD로 하면서 복잡한 형상을 3D로 사전 시뮬레이션 하면서 실물 모형을 만드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가 있었죠. 이게 개발비에도 반영이 됐고요. 또 60년대 후반에 나사에서 새롭게 발표한 슈퍼 크리티컬이라는 날개 단면 설계를 받아들입니다.
이 새로운 날개 단면은요, 항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순항이 가능하고 같은 속도면 연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보잉은요, 이걸 채택을 안 했습니다. 왜냐? 기존에 707, 727, 737이 이미 양산이 잘 되고 있었는데 날개를 수정하려면 이 라인 전체를 건드려야 하니까 이걸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2년이나 지난 757, 767에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채택한 방식이죠. 이런 걸 보면은 알고 보면은 에어버스가 보잉보다 한 세대 앞선 기술로 출발점에 선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이 여러 국가가 참여한 만큼 생산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에서 각 부위들을 생산한 다음에 그걸 프랑스 툴루즈로 운송해서 마지막에 최종 조립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러면 운송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드는 만큼 비효율적이긴 했지만은 에어버스가 참여한 각 국가들이 공장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했던 거죠. 자, 이렇게 A300이 72년에 첫 비행에 성공하고 74년에 에어프랑스가 파리, 런던 노선에 투입을 하면서 처음으로 상업 운항이 시작됐는데요. 초기 판매량은 뭐 말 그대로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71년부터 주문을 받기 시작했는데 4년간 고작 14대의 주문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문제는 이게 품질이나 가격이 아니었거든요. A300은 DC-10보다 20% 저렴했고 연비도 좋았거든요. 근데 하필 출시 시점이 1차 오일 쇼크로 항공 수요가 급감한 데다가 주요 항공사들이요, 검증되지 않은 에어버스보다는 확실한 보잉과 맥도날드 더글라스, 록히드만 주문했기 때문이었죠. 자, 그러다가 77년부터는 상황이 좀 바뀝니다. 타이 항공, 싱가포르 항공, 필리핀 항공 등 아시아 항공사들이 A300 주문을 내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나 유럽 항공사에 비해서 역사가 짧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관성적인 보잉 주문이 덜한 편이었고, 그래서 저렴한 가격과 짧은 납기를 앞세운 에어버스의 제안이 끌렸던 거예요. 여기에 미국 이스턴 항공의 주문이 들어오면서 미국 시장이 문을 열게 됩니다. 당시 이스턴 항공은요, 미국의 빅4 항공사 중 하나였지만은 재무적으로 보면은 가장 취약한 곳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중단거리용 200석대 광동차가 부족해서 새롭게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틈을 에어버스가 파고든 거죠. 에어버스가 이스턴에 제안한 조건은 말 그대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일단 4대의 A300을 6개월간 무료 리스로 제공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반환 가능한 조건까지 붙였죠. 마음에 든다면 주문으로 넘어가는 건데 가격은 확정 23대, 옵션 9대의 조건으로 15% 할인해 주는 거였는데요. 근데 이것도 프랑스와 독일 수출 신용기관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기로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항공사 입장에서 잃을 게 없는 조건이었어요. 일단 6개월간 공짜로 운용을 하면서 승객 반응도 테스트해보고 마음에 들면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빌려주는 돈으로 항공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이렇게 계약을 맺고 이스턴이 중단거리 노선에서 A300을 운용해본 결과 경쟁 기종보다 연비가 20% 정도 더 우수하고 좌석당 운영비도 낮다는 게 밝혀집니다. 결국 6개월 뒤에 정식으로 주문을 전환했고 옵션까지 행사해서 총 32대의 A300을 운영하게 됐죠. 미국 빅4 중에 하나인 이스턴이 A300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요, 덕분에 에어버스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걸로 에어버스는 드디어 안 팔리는 비행기에서 팔리는 비행기를 파는 곳이 된 거죠. 자, 이렇게 1978년 이스턴과 계약 직후에 에어버스는 두 번째 기종인 A310 개발에 돌입합니다. A300보다 크기를 좀 더 줄이고 날개를 완전히 재설계해서 200석급 중장거리 시장을 겨냥한 거였어요. A300이 혁신적인 항공기였던 것처럼 A310에도 혁신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당시 중장거리에서 일상적인 3인 조종실에서 벗어나가지고 2인 조종실로 설계했던 거죠. 이러면은 조종 인력이 한 명 줄어드는 거니까 인건비 절감 효과가 정말 확실하게,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거든요. 또 81년에는 세 번째 기종인 A320 개발에 착수했죠. 이거는 150석인 단거리 협동체 항공기였어요. 보잉 737이 꽉 잡고 있는 바로 그 시장이었습니다. 여기 DC-9도 있었고요. 에어버스 입장에서는 차별화하지 않으면 이 두 기종을 뚫지도 못할 거라 봤죠. 그래서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는 기술을 민간기 최초로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게 뭐냐? 전통적인 항공기 조종계는요, 기계식이거나 유압식이라서 이거 조종관을 당기면은 케이블과 유압 라인을 통해서 기체가 조종하는 대로 바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이게 구조가 단순하고 직관적인 장점이 있긴 했지만은 이거는 그냥 조작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기체가 허용하는 이상으로 기동할 시에는 손상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특히나 실수로 과도하게 당겼다? 그랬다가는 실속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플라이 바이 와이어는요, 전선을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컴퓨터에 전송하고 이걸 비행 제어 컴퓨터가 입력을 분석하고 변환해서 각 조종 계통에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면은 조종사의 입력이 과도해도요, 알아서 자동으로 제한해서 스톨이나 오버스피드, 오버질을 막을 수가 있죠. 또 케이블 대신에 가벼운 전선이 깔린 만큼 기체 중량도 가벼워지는 거고요. 가벼워지면은 연료 효율이 오르는 거죠. 이 엄청난 기술을 당시엔 군용기에서만 썼고 민간기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유는 단순했죠.
컴퓨터가 고장나면 항공기가 추락할 수 있다는 신뢰성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어버스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설계적으로 해결합니다. 5개의 독립 비행 제어 컴퓨터와 2개의 서로 다른 하드웨어 아키텍처, 또 2개의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팀의 프로그래밍 언어도 서로 다르게만 했거든요. 그래서 행여 만약에 하나 문제가 생겨도 다른 부분이 이거를 막 커버해주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거예요. 게다가 모든 컴퓨터가 고장이 나도 수직꼬리와 수평꼬리의 일부 조정은 기계식으로 가능하게 놔뒀고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요, 당연히 에어버스 내부에서도 이걸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면서 반발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근데 에어버스의 기술 총괄이었던 로저 베테유라는 사람이요, 이걸 끈기 있게 밀어붙인 거죠. 이건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상업 항공의 본질을 영원히 바꾸는 문제라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플라이바이와이어는요,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기종이 다르더라도 조종 반응이 동일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자고요. 그럼 보다 보면요, 운전해보신 분은 알 거 아니에요. 브랜드나 차종에 따라서 핸들의 무게감과 반응,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았을 때의 느낌들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에어버스는 이걸 다 동일하게 만든 겁니다. 더 나아가서 320 이후에는요, 모든 에어버스 기종들이 조종실 레이아웃도 통일시키고 절차도 동일하게 공유시켰습니다. 이것도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시동부터 깜빡이, 와이퍼 조작, 변속기 스틱, 오디오, 내비 조작 버튼까지 다 전부 다 실내 이제 조종 그런 계통들을 전부 다 동일화시켜가지고 어떤 차를 몰든지 동일한 경험과 감각으로 운전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차라면 단점이지만 이게 항공기에서는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에어버스에서는 조종사가 한 가지 기종의 조종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크로스크루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10일 이하의 단기 훈련만 받으면은 에어버스의 다른 기종도 다 조종이 가능하게 만든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조종사 풀을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 가동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보잉의 경우는 기종별로 훈련이 다르기 때문에 각 기종마다 별도의 조종사 풀을 따로 두고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진짜 엄청난 혁신인 거죠. 실제 조종사 훈련과 유지 비용이요, 보잉 대비 약 30-40% 정도 낮았거든요. 84년에 A320 런칭부터 에어버스의 점유율이 꾸준하게 계속 상승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왜냐? 에어버스를 한번 쓰면은 이 조종실 공통성 때문이라도 이후에도 에어버스를 주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잉도 사실 이런 조종실 공통성을 시도하긴 했습니다. 757과 767을 동일한 콕핏으로 설계를 했거든요. 두 기종이 출시된 게 81년하고 82년이니까 시도 자체는 에어버스보다 훨씬 더 빨랐던 거죠. 그리고 777과 787도 공통성을 만들어 두긴 했고요. 하지만은 에어버스가 전 라인업에 모두 동일한 철학과 동일한 절차를 관통하는 동일성을 만든 데 비해 보잉은 두세 기종 단위로만 통합을 했지 전체를 통일하진 않았거든요. 이것도 자동차에 비유하자면요, 에어버스는 경차, 세단, SUV, 트럭까지 모든 차종 관계없이 동일하게 다 이제 통일시켰다면은 보잉은 경차는 경차끼리, 세단은 세단끼리 뭐 이런 식으로만 통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핵심인 플라이어 바이 와이어는요, 94년에 첫 비행을 한 777부터 도입을 했기 때문에 에어버스에 비하면 7년 정도 늦었습니다. 이마저도 각 기종마다 조종 감각을 의도적으로 다 다르게 튜닝을 했어요. 왜냐? 각 기종은 그 기종답게 날아야 한다는 보잉의 설계 사상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에 737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737 같은 경우는 첫 비행이 67년인 구형 플랫폼이라서요, 바꾸려면은 이거 전체를 아예 싹 갈아엎고 처음부터 설계를 해야 했는데, 그러려면은 737을 단종시켜야 했거든요. 근데 737은요, 80년대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보잉이 가장 많이 팔았던 기종이라서 이걸 쉽게 손을 대거나 단종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잘 팔리는 모델 접었다가 그 다음 기종이 실패하면 뒷감당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케이블식 콕핏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플라이 바이 와이어는 채택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조종사들도요, 이미 737에 숙련되다 보니까 큰 변화가 생긴 걸 또 원치 않는 문제도 있었고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보잉이 겪게 될 재앙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에어버스의 A300과 A310 같은 경우는 기종 자체는 분명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팔리지 않아서 그렇죠. 기종마다 차이가 있긴 해도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대략 500대에서 700대 이상은 팔아야 했는데요. 에어버스는 80년대 후반 기준 두 기종 합쳐야 400대를 겨우 넘는 정도였죠.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개발해봤자 이거 안 팔리면 손해거든요. 게다가 유럽 각국의 런칭 자금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심차게 개발 중이던 A320은 어떻게든 전보다 더 많이 팔아야 했고, 보잉과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인 만큼 이걸 뚫어내야만 했죠. 그러려면은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했고요. 1985년에 장 피에로성이 에어버스의 CEO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존 리히라는 인물이 에어버스 북미 세일즈 책임자로 합류했고요. 둘 다 에어버스 세일즈의 전설이 된 인물들입니다.
피에르 송은요, 팔기 위해서는 가격은 언제든지 내릴 수 있다라는 사람이었고, 존 리히는 그 철학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총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 첫 메이저들이 86년에 노스웨스트 항공과의 계약이었는데요. 노스웨스트는요, 다른 미국 항공사들이 그렇듯이 원래 보잉만 썼거든요. 근데 존 리히가 노스웨스트 경영진을 찾아가서 A320으로 이런 제안을 한 거죠. 확정 주문은 10대만, 90대는 옵션인데 가격과 인도 일정 그리고 옵션은 100대 기준으로 해주겠다, 이거예요. 만약에 A320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확정 10대만 또 안고 나머지 90대는요 그냥 뭐 행사 안 하고 그냥 패스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거절하기에는 너무 매력적인 조건이거든요. 10대로 100대 가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요. 결국 노스웨스트는 A320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에어버스 역대 최대의 단일 항공사 주문이자 미국 본토의 첫 번째 A320 메이저급 계약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됐냐? 노스웨스트가 옵션을 행사해서 총 80여 대의 A320을 도입했고요. 존 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88년에는 아메리칸 항공의 A325대를 위약금 없이 반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맺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경영진들한테 가서요,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어떻게든 돌려받을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 보잉 757, 767과 정면 경쟁하는 분야에서 위약금 없는 반환 조건을 걸어버린 건데, 이것도 아메리칸이 25대 전부 보유에다가 추가로 10대를 더 주문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환 옵션은 단 한 대도 행사되지 않았죠. 이러다 보니까요, 보잉이 다른 항공사에요 767-300 이하를 팔기 위해서 동일한 무위약금 조건을 제공해야 했던 거고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 선두주자인 보잉이 후발주자인 에어버스에 끌려다니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 90년대 들어서 존 리히는 리스 시장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이 A320을 판매했던 페남이 91년에 파산을 했는데요. 항공기 리스사에서 페남의 A320을 인수해서 다른 항공사에 재배치한 걸 본 거죠. 그리고 그 항공사도 파산하니까 또 같은 기체를 이번엔 아메리칸 웨스트로 넘겼고요. 이게 뭘 뜻하느냐? 항공사는 망해도 비행기는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리히는 그 이후로부터 리스사 중심으로 영업 전략을 바꿨고, 리스사 입장에서는 보잉에 충성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조건을 제시해줬던 에어버스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자연히 이 리스사를 통해서 에어버스를 운영하는 항공사들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이게 바로 유나이티드 쇼크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요, 미국 최대 항공사이자 보잉의 최대 고객이었는데요. 91년에 유나이티드에서 737 추가 주문을 검토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이미 계약한 737-300의 일부를 좀 더 큰 737-400으로 변경하면서 대량 구매 조건으로 비슷한 단가로 협상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인드냐? 우리가 최대 구매 고객이니까 맞춰주겠지 하고 기대한 건데, 보잉에서는 이걸 깠습니다. 계약은 계약이다 라면서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세상이 논리적으로만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유나이티드 회장이었던 스티븐 울프는요, 보잉의 오만한 태도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빡쳤습니다. 그래서 피에르 송과 리히한테 연락을 했고 바로 협상을 시작했죠. 이때 에어버스의 제안은 진짜 파격적이었거든요. 일단 50대 확정 주문에다가 추가 옵션을 붙였는데 총 계약가는 약 30억 달러로 카탈로그 가격 대비 35%를 할인해 준 거였어요. 여기다가 에어버스에서 수출 신용으로 구입 자금도 빌려주고, 첫 인도가 93년으로 보잉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게다가 A320 패밀리 전체에 대한 가격 보호 옵션, 이 지금 협상한 가격으로 나중에 이제 인수할 수 있게 그렇게 가격 보호 옵션까지 걸었고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보잉에선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보잉 회장이었던 프랭크 슈론츠가 울프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추가로 5억 달러 할인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보잉에 엔진을 공급하던 지위도 주문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엔진 가격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제안도 했죠. 게다가 유나이티드와 보잉의 이사진들이 서로 겹치는 걸 이용해서요, 유나이티드를 압박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울프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죠. 왜냐? 오만한 보잉에 이미 실망한 상태였거든요. 결국 92년에 유나이티드에서 A320 50대 주문을 발표했죠. 미국 1위 항공사가 에어버스를 선택한 거고, 철옹성 같던 보잉의 성적이 무너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보잉은 이전까지는 에어버스를 진지한 경쟁자로 여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에어버스를 절대 무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의 교훈은 이겁니다. 빈틈을 파고들어서 과감하게 베팅하라. 에어버스는 후발주자고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상황에서 경쟁자들이 하지 않던 광동체 쌍발기를 파고들어서 시장이 쌍발기로 갈 것이다에 베팅을 했죠. 그리고 차별화를 통해서 항공사들에게 좋은 선택지를 제공했고요.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서 로키드와 맥도넬 더글라스가 쓰러지는 와중에도 규모를 키워서 보잉의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거죠. 자, 보잉과 에어버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다음 편이 본편이 날 수 있는데요. 이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도 재밌었다면요, 따봉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